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정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2. 정부 조치. 3. 한국은 실패하지 않는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맨날 단속한다, 말만 많았죠? 그런데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노후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예 집중 단속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장소로 따지면 무려 600여 곳에서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디젤차 차주들이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단속 대상이 어떤 차종이냐 이겁니다. 디젤차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휘발유랑 LPG차도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럼 내연기관차를 아예 없애겠다 이건가? 이번 내용은 해석과 전달이 특히 중요해서 쉽고 빠르게 전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속 취지는 간단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단속 이름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붙였더라고요. 일단 단속은 디젤차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시내버스랑 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참만, 공참 이런 곳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회전 차도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번 단속은 디젤 차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랑 LPG 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차들은 원적 측정기로 측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단속하는 거냐면 측정 지점을 설정해 두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으로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자외선으로는 질소 산화물을 측정해서 배출가스의 농도를 산출합니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이번 단속 대상이고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만 최대 2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회전도 잘못하면 고아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디젤차 퇴출만 목적이 아니라 아예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차들을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거죠. 이야,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체감되는 소식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단속이라고 해봤자 대부분이 노후, 디젤 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휘발유 차랑 LPG 차까지 포함된다고 하니까 내연기관차 퇴출이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휘발유 차나 LPG 차도 단속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갑자기 왜 단속을 감화하는 걸까요? 일단 단속의 취지는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했죠? 그런데 겨울에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하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태울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도 줄이자 이거죠. 이 내용이 뒤에서 중요한 복선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랑 동시에 각 시도별로 미세먼지 저감 목표가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까지 국가 대기 환경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하고요.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젤 차량 관련해서 회 영상을 꾸준히 챙겨본 분들은 정부의 발표가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셨을 겁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목표로 한다면 순차적으로 디젤 차부터 규제를 하고 자동차를 단속하는 게 취지에 맞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한다면 다른 것부터 점검하고 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정부가 기본 계획으로 잡고 있는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보면 비산먼지에서 나오는 양이 가장 많다고 했고 심지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씀드렸죠? 비산먼지는 타이어 분진, 브레이크 분진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미 상용화되어서 팔리고 있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개발 비용을 쏟아붓는 게 낫다는 거죠. 자동차랑 비교한 걸 보면 비싼 먼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자동차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자동차만 봤을 때도 비싼 먼지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패드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도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자동차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디젤 차뿐만 아니라 휘발유랑 LPG 차까지 단속 대상에 넣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차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이 있고, 이 중에는 자동차 단속 예산도 있을 겁니다. 아까 원적 단속 말씀드렸죠? 무슨 적외선이랑 자외선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구분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개발 비용이랑 설치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점작 효과는 글쎄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탄속과 규제가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하나 볼까요? 이게 뭐냐면 디젤 차를 대상으로 DPF 클리닝 지원 예산을 나타낸 건데, 꾸준히 40억 내외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작 노후 디젤차 자체를 단속하고 있어서 이건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2016년에 612억 규모였던 게 2020년에는 1,800억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5년 동안 들어간 예산만 5,6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동차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물론 이 연구개발 예산에는 단속 예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장치 같은 개발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게 맞을까요? 단속 예산을 줄여서 포르쉐가 개발한 분진 없는 브레이크 패드를 국내 자동차나 부품 회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든지, 분진을 줄일 수 있는 타이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든지, 좀 더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랑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만 봐도 어떤가요? 상용차 쪽은 보조금을 받고 전기 트럭을 사서 이걸 빨리 팔아버리고 여기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 새로운 디젤 트럭을 구매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차라리 디젤 하이브리드 상용화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이거랑 동시에 관련 법안 개정도 빨리 해주는 게 효율적인 방향 아닐까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면 지금까지 계속 자동차를 단속해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언제까지 줄어들 거냐 이겁니다. 자동차만 단속해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아까 봤던 자료만 봐도 어떤가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미 유로 7 규제가 나오고 요즘 자동차 기술력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 관련해서는 제조사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개발한다고요. 이미 단속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단속 대상 차종도 점점 줄어들 거고,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단속을 꾸준히 해서 모든 노후 내연차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총량에서 내연기관차가 비중이 작다는 건 자료가 충분하고, 이 자료도 어디 뭐 이상한 기관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죄다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그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뭘 단속해야 한다는 건데? 대안이 있기는 한 거야? 이런 거죠. 이걸 한번 볼까요? 서울시가 직접 발표한 자료인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2010년에도 이미 중국이나 북한 같은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하던 2016년 데이터를 보면 전체 미세먼지 중에 중국이랑 북한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버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매년 중국이랑 북한 같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심지어 우리 정부가 항상 줄이고자 하는 단위의 미세먼지 비중을 보면 중국이랑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70%가 넘는 걸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의문이 생깁니다.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해서 자동차만 단속하는 게 진짜 맞는 방향이냐 이겁니다. 이건 자동차를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단위부터 볼까요?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단순히 국내 단속만 늘릴 게 아니라 외교적인 논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동차도 단속을 해야 하는 게 맞죠. 노후 디젤 차는 특히 배출가스에서 발암물질이나 환경오염 물질 이런 걸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게 맞고 점차 줄여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려면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대안도 충분히 제시한 다음에 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노후 디젤 차를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거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시켜서 카이스트가 개발했고 이미 상용화도 가능하고 입증도 충분히 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기 트럭 보조금으로 낭비하지 말고 여기부터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그리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치려면 언젠가 단속 총량이 끝나는 자동차만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나 부품 회사한테 분진을 줄이거나 아예 없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포르쉐는 분진 없는 브레이크를 개발해서 옵션으로 팔고 있고요.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분진도 유로 7 규제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차주들도 배출가스 없고 미세먼지도 없는 차를 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사치품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클린 디젤이라고 구매를 장려했던 건 정부잖아요. 모든 책임을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열심히 장려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대안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당장 만드는 건 합들겠죠. 그러면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죠. 매년 전기차 보조금이 줄줄이 새나가고 상용차 쪽은 중국차가 가져가는 보조금이 상당한데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각 나라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차를 상대로 세계 여러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간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해왔으며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시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중용해왔기에 이번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던 교체식 배터리의 충격적인 근황으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감히 넘볼 순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현대차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쏟아지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그 반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하죠.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기업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무척이나 치열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전기차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며 촉망받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대차에 대한 호평과 기대감이 담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전기차는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바이디, 볼보, 폴스타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리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와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섰으며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디 역시 한국법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디 한국법인은 2016년 설립된 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버스 수출을 위한 판매사무소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대적인 채용에 나서는 동시에 6개 전기차 상표 출원도 완료하며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이르는 전기차 판매 라인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디는 쌍용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으로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디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이디는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기업으로 지리차 역시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한국 배터리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기에 이번 그들의 행보에 불편한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북미, 유럽 등과 더불어 글로벌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꼽히기에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중국 현지의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전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몇몇 공장을 제외하면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한 데 이어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 때문이죠. 캐틀, 바이디 등의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견제한 것인데요. 중국은 내연차 중심의 완성차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이후로 전동화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몰두해왔습니다. 배터리 사업 육성도 그때부터 본격화됐죠. 그 영향으로 최근 중국 전기차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외의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차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한국 완성차 시장 진출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중국이지만 이번 전기차 시장 진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우리 도로를 누비게 된 상황을 어떻게 곱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중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교체용 전기차를 국가주도 사업으로 정하여 그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다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연구해왔으나 결국에는 다들 중단한 연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다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다르고 용량 역시 다 다릅니다. 배터리를 규격화하려면 수많은 차종의 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데 이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또한 추후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지은 배터리 교환소들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외 여러 단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연구를 중단했으나 중국만은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나라가 많기에 운전자가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배터리 교체용 전기차를 초기에 보급해 선점하게 되면 결국 이들 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태도에 전 세계인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여러 걱정 어린 관측들을 일축하며 그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탑재된 기술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해당 기술은 외부 전력 공급 기술인 V2L로 타임지가 선정한 특별 언급상을 받았습니다. 타임지는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죠. 올해는 접근성, 인공지능, 의료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 등 26개 부문에서 혁신적인 제품 200종을 선정했는데요. 혁신 제품 외에 올해 시장에서 눈길을 끈 제품과 서비스의 특별 언급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V2L 기술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V2L은 전기차가 외부 전자제품에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로 전기차의 전력을 활용해 차량 내부 또는 야외에서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동차를 통한 경험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나 72.6kWh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된 아이오닉 5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가구가 약 5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 약 60kWh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동력만으로 운영되는 간이 호텔 현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대 3.6kW의 전력을 제공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기를 화재 등 별다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마련된 호텔 현대는 숙박시설인 캐빈,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바와 식당, 영화를 관람하고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이오닉5는 각 구역마다 한 대씩 배치돼 총 3대가 호텔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전기차 3대만으로 호텔 시설을 운영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전 세계에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V2L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오닉 5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에 2023년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가 하면 EV6은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죠.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호평에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오닉 5의 인기가 높아지며 계속해서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아이오닉 5를 포함한 10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테슬라, 모델 Y와 벤츠, 아우디는 물론 도요타의 전기차 역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종 후보들은 시승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적으로 한 개 모델이 일본 올해의 차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 5의 심상치 않은 인기에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한국차에 대해 인색했던 중국에서조차 이례적으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최근 중국 언론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데뷔한 아이오닉 6에 대해 중국산 자동차보다 아이오닉 6이 메리트 있다며 충전 시스템 측면에서도 테슬라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 테슬라를 가장 위협하는 자동차라고 호평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전기차의 모습이
너무도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도 계속된 발전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